안녕하세요. 물류 관련 법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홍선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물류 관련 법규는 2시간에 걸쳐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좀 편안한 마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의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류 관련 법규 7가지 법규를 갖다가 다 다루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물류 관련 법규, 물류관리사 시험 준비를 할 때 물류 관련 법규를 갖다가 보통은 이제 기출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먼저 목차를 보면은 일단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나마 물류 관련 법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 그리고 물류 관련 법규의 출제 비중이나 난이도, 한 7가지 법규가 있으니까 이 각각의 법규들에 대한 출제 비중 그리고 난이도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법률에 따른 그러한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체계를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24회 기출 문제를 갖다 좀 풀어보면서 내용들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류 관련 법규 구성을 보면요. 물류정책기본법, 그리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한 7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사실 물류관리사의 시험에서 가장 많은 그런 과락을 내는 과목이 바로 이 물류 관련 법규 부분이죠. 왜냐하면 워낙에 외워야 되거나 공부해야 될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롭죠. 그러니까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어 하나 정도만 살짝 바꿔 놓기 때문에 사실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난이도를 갖다 따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볼 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사실 외운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자체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갖다가 보는 순간에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확신을 갖다가 굉장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목이 많고 그리고 내용도 방대하다 보니까는 사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교재를 갖다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일단 법령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셔서 전체를 갖다가 한번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률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다 이해하고서 그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류 관련 법규는요, 이렇게 한 7가지의 법률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각각의 법률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법률들, 각 법률별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특가를 갖다가 좀 앞에는 한 4개 법률 정도는 컬러를 갖다 좀 따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검은색으로 그대로 글자를 갖다가 했거든요. 이제 물류정책기본법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자동차운수법, 이 파트가 사실 문제가 제일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 파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40문제 중에서 보통 10문제씩 쭉 보면 1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서 4분의 1, 25%의 출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센터에 가서 법률을 좀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하고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각 8문제씩,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율이 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매 회마다. 그래서 8문제씩 나와서 이게 2개 합쳐서 16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20%씩 해서 이게 40%, 그리고 25%, 이것만 해도 65%를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통산업 발전을 5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60점
평균이 60점이 맞아야지만 그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0점 이하면 이제 가락이 되어져서 다른 과목들의 점수에 상관없이 물류관리사 그 자격증을 갖다가 주질 않거든요.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물류 관련 법규는 과락을 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과락이 나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때에 출제 비중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디를 좀 더 많이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요 세 과목을 갖다가 요 세 개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나서 철도사업법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 그리고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런 순서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뭐 전체를 다 굉장히 그 샅샅이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쨌든 시험은 시험이니까요. 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를 갖다 좀 살펴보면요. 난이도를 살펴보면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초급 기초 문제가 30% 그리고 중급 이해 문제가 40% 고급 응용 문제가 30%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초급하고 중급 합쳐서 70%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8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28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 하다 도저히 내가 이건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사실 안 외우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법은 외운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갖다 풀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갖다 찾아내기 어려워요. 차라리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서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갖다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초급과 그리고 중급이기 때문에 초급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용어라든가 또는 정의라든가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통 법률을 보면요. 앞부분에 총책 부분에 그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들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중급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그 연수,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몇 년 이내에 한다, 3년이나 2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헷갈립니다. 2년인지 3년인지 뭐 6개월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따로 좀 정리를 하셔서 각 법률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부분에서 또 하나는 승인인지 인가인지 허가인지 신고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 지나치기 되게 쉬워요. 그냥 쓱 눈을 읽다가 신고, 뭐 승인, 뭐 인가, 뭐 이 허가 그런 식으로 쓱 지나치기 쉬운데 이게 막상 문제 나와버리면 이게 인가였던가 승인이었던가 허가였던가 막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여러분들이 인가인지 허가인지 승인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까지 중급이 되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에서 하나는 여러분들 그 벌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인지 과태료인지 이것도 되게 헷갈립니다. 벌금 같은 경우 얼마 또는 과태료 얼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벌금이었는지 과태료였는지 또는 벌금만 있는 건지 아니면 금고 또는 뭐 벌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행정별적인 형법상에서 행정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벌금 같은 그러한 일종의 행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위반되어진 것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보충하거나 또는 상쇄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정확히 하시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그리고 두 번째는 연수라든가 년이라든가 뭐 개월, 일 같은 기간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일단 이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다 플러스 시켜 가지고 그 과태료인지 아니면은 벌금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런 것들이 은근히 굉장히 헷갈릴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요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그래서 초급이나 기초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웬만큼 점수를 좀 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의미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 법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면 읽어 보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너무 보고 응용 문제를 갖다 막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소금 문제하고 등급 문제 이 두 군데에서 높은 점수를 갖다가 받아보겠다라고 한번 전략을 짜셔서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인제 각 법규에 대해서 한번 그 키워드를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경우는요. 법의 제정 목적 및 일반, 그리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물류체계의 효율화, 그리고 물류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거든요. 자, 요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물류 관련 법들은 이거 하나같이 경제법이에요, 경제. 경제와 관련되어진 경제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법들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어떤 목표가 갖고 있냐면 국민 경제를 갖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바지할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다 만들어진 법률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법의 제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이 물류라고 하는 물류정책기본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에서 정의하는 다루고자 하는 법의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도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통금 및 과징금 요런 것들 이제 요건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물류정책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아까 봤었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화물자동사업법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법을 갖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물류정책의 종합 아무래도 물류정책기본법이니까요. 물류정책기본법이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 다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근데 모법과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것이 물류정책 기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정책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 물류 기본 계획 또는 위원회 조직과 같은 물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이것을 갖다 다시 조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 수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일단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물류정책 기본법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체계 효율화예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화되어져야 되는데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표준화와 더불어서 이거 갖다가 정보화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인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 집단, 한 기관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역할. 그래서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이 물류정책 기본법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류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 아무래도 이 법을 만들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법들의 대부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물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물류산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물류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서 국민 경제를 갖다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죠. 특히
물류 같은 경우는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까지 다 아우르게 돼 버리죠. 특히 항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 부분도 물류 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수 물류 기업의 인증, 국제 물류 주선업, 친환경 물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물류 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법의 제정 및 목적 일반은 똑같습니다. 법의 제정 목적 및 일반은 여기서 다 들어가고요. 인제 이거는 뭐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내비두고 물류시설 개발 종합 계획이죠. 물류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과 관련되어진 이게 나와야 돼요, 당연하게. 그래서 수립권자라든가 계획을 세우는 수립권자 또는 수립 주기, 그리고 내용 및 절차,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물류 터미널 사업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에 있어서 시작점이자 또는 종점, 끝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미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역시 사업의 효력 발생 요건, 그리고 등록의 변경, 효력의 소멸, 요 부분들도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 파트들이죠. 헷갈리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물류 단지의 개발, 그래서 물류 단지 시설, 그리고 단지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거, 요 까다롭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까다로워요. 그리고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요 파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류 창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등록제, 그리고 우수 물류 창법의 인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들은 각 법에 있어서 키워드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내용으로 핵심을 갖다가 잡으셔서 여기를 갖다 뼈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면서 전체를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유통산업 발전법을 보면요.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 총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법의 목표라든가 용어 정의, 그리고 물류산업의 그 유통산업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가시고요. 여기다 인제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 역시 발전을 시키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냥 '무조건 발전시킬 거야.'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수립권자, 그리고 계획의 내용 및 절차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 법의 내용에 들어가겠네요. 또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이 대규모 점포, 이게 유통이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점포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의 결격 사유, 등록 취소, 휴폐업 신고, 그리고 영업 시간의 제한 등 뭐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역시 뭐 경쟁력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체인 사업, 그리고 상점과 진흥조합, 그리고 전문 상가 단지 등의 내용들인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통산업 발전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5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물류정책기본법이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8문제씩 나오고, 이제 이 밑에 나오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얘는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부터 공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그래서 사업의 허가, 운임 및 요금, 그리고 준사항, 업무 개시 명령,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업 같은 경우는 운송주선업이 뭔지 정의, 그리고 사업의 허가, 그리고 운송주선업자의 화물 위탁증 제도 등이 이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가맹사업. 근데 사실 이 운송주선업하고 사업하고 이 가맹사업은 다 사실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시스템처럼 돼 있어서 가맹사업이라든가 주선업이라든가 운송사업들이 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서 결국은 하나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갖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이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는지,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제 파주 들어가겠네, 그죠? 파주하고 운송사업, 운송주선업, 가맹사업, 이것들이 어떤 관계로서 묶여 있는가 갖다가 뭐 시스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거나, 정리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각각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어떠한 법률적인 그러한 규정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따로따로 떼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할 때에 이게 종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을 보면 적재물 보상보험,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 차량 충당 조건,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법령과의 개념 그리고 정의 등도 비교해 보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철도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교한다거나, 또는 항만운송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비교를 해보거나. 왜냐면 이게 다 이제 수단이거든요. 수단. 그래서 선박이라든가 아니면은 철도 또는 도로교통, 도로운송, 철도운송, 그리고 해상운송, 이러한 운송 수단과 관련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법률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를 살펴봤어요. 사실 철도사업법하고 항만운송사업법, 그리고 농산물 공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 3개 법률에 대해서 키워드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문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거 3개 법률을 합쳐도 10문제가 안 돼요. 한 9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공부를 하시는데 좀 뒤쪽으로 빼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이제 법률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4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 법률만을 가지고서 체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총칙, 두 번째 물류정책 종합조정, 그리고 물류체계 효율화, 그리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우리 아까 키워드 살펴보면 그 내용 그대로죠. 부츠가 벌칙은 과징 과태료, 청문 관한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총칙 같은 경우는 용의 목적 및 이념, 용의 정의, 그래서 물류나 물류 사업의 종류, 물류 체계, 국제 물류 주선업, 그리고 택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총칙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류정책 종합 조정에서는 국가 물류 기본계획, 지역 물류 기본계획, 물류정책 심의위원회, 이 3가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할 것 같아요. 꼭 보셔야 될 것 같죠? 아까도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문제를 내기 좋은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요. 이 국가 물류 기본계획과 지역 물류 기본계획, 특히 이 2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국가 물류 기본계획과 지역 물류 기본계획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차이점들 갖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시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물류시설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효율화해서요. 물류시설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물류를 공동화하고 자동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준화시킬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보급 촉진 우대 조치, 그리고 물류 회계의 표준화,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요. 표준화는 물리 표준화고요. 물류 회계 표준화, 이 2가지를 갖다가 토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보화에서는 단위 물류 정보망, 그리고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지정 업무, 전자문서 및 물류 정보 보안, 금지 행위, 보관 기간, 그리고 보안의 예적 공개 사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염물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는 제3자 물류, 그리고 우수 물류 기업의 인증, 국제물류산업, 물류관리사 제도, 그리고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물류, 그리고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공동유치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지겹죠. 어떻게 보면 되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무언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법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교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에 대한 논리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논리에서 벗어나는 내용, 그 논리가 좀 이상한 내용이 보기라든가 문제에 나온다는 거 다 틀린 거예요. 특히 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 법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이건 뭔가 그 법의 목적이라든가 그 논리에 위배되어져,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 감을 갖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기출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이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물류 관련 법규는 정말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출문제를 한 5개년이든 7개년이든 가져다가 계속 풀어보세요. 계속 풀어본 내용을 갖다 숙지하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총칙에는 목적 및 이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터이고요. 또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서는 이런 내용들,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계획에 포함된 사항, 계획의 수립, 그리고 물류 터미널 사업에서는 터미널 공사, 그리고 복합 물류 터미널 사업, 요것도 이제 좀 많이 출제되어지는 경향이 있죠. 복합 물류와 관련되어진. 그리고 사업의 승계 및 사업 실패, 그리고 물류 단지 개발 및 운영에서는 일반 물류 시설, 일반 물류 단지 시설과 그리고 지원 시설의 구분, 실수요 검증, 일반 물류 단지의 지정 해제, 그리고 일반 물류 단지 개발 사업, 그리고 물류 단지 개발 비용, 뭐 이런 내용들, 물류 단지 관리, 지정 승인 인가 취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류교통 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물류교통 환경 정비 지구의 지정 및 해제, 그리고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그리고 물류창법 있고요. 그리고 보칙 및 벌칙, 역시 과징금 벌칙, 이런 것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아마도 사실 여러분들이 유통관리사 공부를 하셨거나 이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뭐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총칙의 내용들 당연히 이런 것 들어가고요. 발전 계획 잡아야 되고요. 또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유통 기능의 효율화, 그리고 상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보증 및 벌칙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나오는데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이게 10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용어의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 나오게 되죠. 이거 보셔야,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서 자동차 및 화물의 분류, 사업 내용, 허가 기준, 권리 의무 승계, 허가 취소, 이런 거 되게 헷갈리죠. 되게 헷갈리니까 이런 거 한번 법률별로 딱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뭐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자, 주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운송 주선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명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운송 주선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 파주로부터 물건을 갖다가 받아서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 운송수단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자와 이제 그 연결을 시켜서 운송을 갖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업을 하는 사람들 갖다 우리는 운송주선이 또는 운송주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송 주선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 사업하고 주선 사업, 그리고 운송 사업 다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주까지 더 들어가면 더 좋은데, 어쨌든 파주는 뭐 옆에 이제 물건의 주인이니까 물건이 있다 치고 이 사이에서 운송 사업과 운송 주선 사업, 그리고 가맹 사업이 어떠한 롤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재물 배상 보험, 그리고 경영합리화 사업자 단체, 그리고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사업용 및 벌칙,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재미없는 얘기들을 쭉 했고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열되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각각의 법률들을 갖다가 도저히 설명을 해낼 자신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관련 법규, 물류 관련 법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출제되어질 때에 어떤 점들을 갖다가 조금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하는 기출 문제는 작년도 2020년도 제 24회 문제를 갖다가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24회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뭐 예전 거를 해볼까 했는데 법도 조금 바뀌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을 살펴보는 것이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좀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작년도 24회 기출 문제를 선택을 해서 한번 쭉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자, 문제를 보니까요. 물류정책 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물류정책 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것도 그렇고,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 보면서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5개 보기 중에서 4개는 옳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 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는 국가 물류 정보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되네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5번째,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네요. 뭐 사실 이 물류기본 정책기본법 같은 경우에서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미 공부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류기본계획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정보사업이 포함이 되어지겠죠. 뭐 물류정책을 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3번하고 4번이 남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된대요.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또다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굳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시를 통해서 가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더군다나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누구인지를 갖다 또 명확하게 또 범위가 또 그때그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관보에다가 고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고시를 통해서 통보에 가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가 통보가 아니라 여기는 이쪽 부분은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고 나서 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가 돼야지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서는 3번이고요. 그리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제 1번, 2번, 4번, 5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냥 외워두세요. 문제를 풀면서. 얘는 틀렸으니까 뭐가 틀렸는지만 보고 관보에 고시하고 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다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물류계획 시행법에 관한 설명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사실 이번 두 번째 문제는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옳다는 거니까 4개는 맞는 거네요. 그래서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 물류정책기본법의 주무부처가 어딘가를 갖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무부처는 어디겠어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가 될 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왔어요. 이상하죠. 더군다나 정책을 갖다가 심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다루는데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의 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조금 이상하네요. 나머지 보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3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이건 그냥 외워둬야겠네요. 23명이지 몇 명이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4번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겠네요. 분과위원회는 뭐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 2번, 3번, 4번, 5번 다 23명, 2년, 그리고 3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외워두지 않으면 정리해두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20명인지 25명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임기가 2년인지 3년인지 1년인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정리해서 외워두는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2번, 3번, 4번, 5번을 몰라도 1번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상하죠. 너무나 확실하게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그냥 몰라도 답을 갖다 1번으로 저 같으면 1번으로 그냥 찍겠어요. 자, 결국 뭐냐면 이 법을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주무부처가 누군지만 알면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제 정도는 요걸 갖다가 몰라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물류주선업이네요. 그죠? 주선업, 물류주선업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4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뭐, 그리고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외워야만 되는 건데요. 그죠? 이게 4억인지 얼마인지도 이것도 모르겠고. 3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요건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원천적으로 뭘 해야 돼요? 무효화시켜 버려야 되겠죠.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켜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일부가 있어. 전체가 다 틀려 먹은 건데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봐도 이거는 그냥 다 등록을 취소한다로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취소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몰라. 틀렸어. 이건 옳은 얘기 아니야. 잘못된 얘기야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4번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헷갈려요. 왜 승계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계될 것 같은데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5번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권리 승계 요거랑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여기는 또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뭐 이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속받는데 무슨 뭐 허가까지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승계하는데. 그래서 그냥 요 두 개는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해서 요것도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요 세 개는 그냥 옳은 것을 고르니까 옳지 않은 것들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2억은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외우지 않고는 도저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국제분리주선업을 등록하는 자는 3억 원, 3억 원의 자본금이 있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이 있어야 돼요. 6억 원. 네. 여기는 3억, 여기는 6억. 그래서 요것도 결론적으로 틀렸어요. 이건 모르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뭐 2번, 3번, 4번, 5번이 이상해서 아웃시켜 버렸으니까 답은 이것밖에 남을 게 없네요. 1번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풀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이 굉장히 빨리 거의 한 1분 정도에 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보기가 길고 이래 버리면은 읽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이상해. 뭐 예를 들어서 딱 보면서 이거 모르겠어. 이상해. 모르겠어. 이상해. 해 놓고 나서 얘 둘 중에 놓고서 얘보다는 얘가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푸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내용을 갖다 정말 많이 알고 확실하게 소화시켰을 때 직관도 나오겠지만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거의 신들린 듯이 찍는 데 잘 맞아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류정책기법법상 물류 관련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뭐 틀린 거 빼고 옳은 것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류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단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있네요. 이것도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겠네요. 니은 물류 관련 협회는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이거는 뭐 몰라도 맞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물류 관련 협회를 통하여 이 법이 규정한 것 외에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됐네. 재단법인? 또 헷갈리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 관련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관련 협회의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될 것 같아요. 니은하고 리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기업하고 뒤끝이 헷갈려요. 헷갈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물류 관련 협회는 사단법인에 관한 적용을 준용을 해야 돼요. 사단법인.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뭐 사단법인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적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적인 그러니까 그 돈과 관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인적 조합에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의 권리 능력이 부여됐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돈을 출연해야 돼요. 그 출연한 돈을 가지고서 사업이 영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다 영리법인이 못 돼요.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근데 물류 관련 협회는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협회는 다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는 일정 정도 영리 활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비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영리 법인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재단법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단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아 이 재단법인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라고 금방 아실 수 있을 그러면 기억 그렇다면 기억, 니은, 리을 요 세 개인데 보니까 디귿자 들어간 거 다 빼버려요. 얘도 빼고 얘도 빼고. 그럼 2 번하고 4 번이거든요.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인 2 번, 4 번 기억 인제 요번엔 찍어야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찍으셔야죠. 2 번인지 4 번인지 얘를 모르니까 니은하고 리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확률이 확 줄었잖아요. 그 2 개니까 40%의 확률이네요. 그죠? 어 답은 여기서는 이제 기억은 맞는 거기 때문에 답은 4 번이 로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도 인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설명 이해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외우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인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 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이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그러면 3 개는 맞는다는 4 개는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번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업무 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 소관을 조정한다. 뭐 그냥 뭐 읽어 봐도 뭔가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네요. 뭐 이상할 게 없어요. 2 번째,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사업 정지 처분과 가름해서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1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과징금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은 뭐 몰라요. 이건 모르겠고 3 번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아 이것도 지방재정법인데 이것도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건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틀렸는데 이것도 외우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4 번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번 그리고 이 법에 뭐 청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 물질 운송 단속하는 형법 제129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적용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것도 모르는 거죠. 수가 없네요. 근데 뭐 적어도 옳지 않은 거니까 얘는 맞았고 얘는 맞았고 근데 2 번, 2 번하고 3 번하고 5 번 이 중에 인제 옳지 않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3 번이 제일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는데 이 지방재정법에서 과징금이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일단 부과금 징수와 관련되어진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의 법에서 제정 성격하고 여기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은 결과론적으로 3 번인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어렵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찍든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다 외워서 답을 찾아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46 번, 6번 보면은 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앙법과 경항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중앙것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에서 적게 부과하는 것으로 인제 순서대로 나열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4개 중에서 어 과태료를 갖다가 많이 내야 되는 것부터 인제 순서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서 외워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다만 그냥 우리가 생각컨대 읽어 봤을 때 이거는 좀 많이 낮고 많이
뭔가 위반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과태료가 좀 높겠죠. 그래서 보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 정보를 훼손한 자, 물류 정보를 이거는 좀 많이 나쁠 것 같아요. 종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어야 하는 물류 정보를 훼손했어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수 물류기업이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 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요건 무언가 좀 경하죠. 얘는 중한데 얘는 좀 경하죠. 취소된데 아직 못 고쳤어요. 그냥 제가 좀 바빠 가지고 이 마크를 갖다가 뭐 아직 삭제하거나 하지 못했어요. 뭐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반말 장치의 장착 명령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여 내린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의 운행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요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단말 장치 장착 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의 운행 중지 명령인데 말을 안 들어.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중하네요. 이건 아주 나쁘네요.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 경영했어요. 그럼 일단 얘가 제일 경해 보여요. 니은이 제일 뒤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니까 얘하고 얘네요. 얘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 디귿, 리을 중에서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좀 덜 재질이 나쁜가를 한번 기업,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게 재질이 좀 더 나쁜가를 갖다가 좀 살펴보니까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훼손하면 이건 굉장히 중범죄로 봐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게 제일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잘 모르겠고 어떤 게 더 중한지 선한지 모르겠고 이 세 개 중에서 얘가 제일 나빠. 그래서 기억이 나온 걸 보니까 얘네요. 그래서 저는 2번을 찍을 거예요. 2번을. 사실 디귿하고 리을은 뭐가 더 나쁜지 뭐가 더 저기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정 따지자면 얘가 더 나쁠 것 같아. 나쁠 것 같아가 더 나쁘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것도 불법 영업을 한 거죠. 불법 영업을 한 거니까. 얘가 더 나빠요. 그래서 보면 기억, 리을, 디귿, 니은으로 혼자서 정했어요. 2번이 나오네요. 실제로 보면 기업 같은 경우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얘는. 그리고 얘는 2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순서로 1, 2, 3, 4 이런 순서로 이제 중한 것에서부터 경한 것까지 순서가 이어지는 이것도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 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나머지 다 맞는 거네요.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게 명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은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 시설 및 장비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류 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 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화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4번은 이제 옳은 거고, 얘네도 읽어봤을 때 옳은 것 같아요. 얘도 읽어봤을 때 옳은 것 같긴 한데 물류 기업에게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명한다고요?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한다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이 어떤지 고 명한다 이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요거는 명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옳지 않은 건데 헷갈리죠. 명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뭔가 그게 그거 같은데 말이죠.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1번이 원래 이제 이나 법에서는 민간 기업에게 범법 행위를 제외하고 범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명한다라는 말을 안 써요. 다 권하거나 권장하거나 장려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다 이제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다 장려책이에요. 장려책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고요. 5번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협의해야 되겠죠. 관련되어진 장관들끼리 협의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일반 강력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령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할 때 민이라고는 안 하죠. 순서가. 민관이죠. 민관. 민이 항상 앞에 오는 거죠. 민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관이 민을 갖다가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위법적인 거나 또는 공공 질서를 갖다가 저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명령을 내리질 않아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8번 같은 경우는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물류 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거니까 4개는 맞고 하나만 틀린 거네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 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 물류 정보망은 물류 정보 수집, 분석, 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 운영된다. 맞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 물류망 전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렇네요. 맞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단위 물류 정보망 전담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물류 정보망 같은 경우는 쉽게 구축이 되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을 통해서 취소하거나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취소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에 이 물류 정보망에서 감당했던 역할들, 기능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대체를 하거나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취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청문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 물류 정보망 정당 기관이 시설 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자, 이것도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몰라도 이제 제껴놔. 4번, 5번이 서로 이상해. 얘는 지정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지정을 그냥 취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좀 헷갈리는데 보니까 시설 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 기준을 미달하면 취소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취소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를 갖다 딱 취소시켜 놓으면은 당장 이 역할을 갖다 이 기능과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소해야 한다기보다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좀 여지를 남겨두고서 무언가 이 단위물류 정보망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5번 드리겠네요. 그리고 49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이에요. 자, 1번 교육연구시설, 선상수산물 가공업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물류단지 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원칙법 시행령 별표제로 문화 및 집회시설. 자, 1번, 3번, 4번, 5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다 땅 위에 있는 거네요. 그죠? 선상수산물 가공, 이건 배 위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좀 틀리죠. 그래서 선상수산물 가공업이잖아요. 수산물 가공. 그래서 이 부분을 틀렸을 가능성이 높네요.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0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게 까다롭고 외우지 않았으면 그냥 틀려버리게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 헷갈리죠. 그리고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는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물류시설 종합계획하는데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포함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란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 용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런 것도 헷갈리죠. 100분의 5, 뭐 이런 거. 5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 공급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얘 때문에 모르겠어요. 100분의 5인지 100분의 10인지 모르겠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기관에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는 없다. 아니, 제출을 요구했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갖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사할 수 없다? 이거 뭔가 이상해. 자, 5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얘랑 얘는 모르겠는데 얘가 너무 확실하니까 답을 갖다 5번으로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인데 이거 다 5년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종합계획 수립은 거의 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함되어지는 거죠. 이건 포함되어지는 거죠.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건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이어야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조사를 요구만 하고 조사 안 하면 그 확인 어떻게 봐요? 조사할 수 있다죠. 어쨌든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내용이니까. 이건 답 쉬운데 요게 워낙에 보기가 쉽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헷갈리게 나왔으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북한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기업이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1항에 대한 등록을 한 때 부정한 방법이니까 뭐 당연히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7조 1항인지 이것만 헷갈리는데 그리고 니은이 7조 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업을 변경한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그리고 17조에 따른 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그 제17조 법 제17조를 갖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의 취소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인제 그 법 17조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17조의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요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음 여기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답이 인제 그 어찌 되었든 간에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인제 틀렸는데 보면은 이게 법 제17조 등록의 취소 등에 관련되어졌을 때 한 8가지 정도가 나와요. 8가지 정도 등록 취소되어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니까 요거는 맞아요. 두 번째가 인제 제7조 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아니한 자 등록 사항을 변경한 때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인제 그 17조에는 뭐라 나냐면요. 1호하고 4호, 7호, 8호 그러니까 1호 그리고 1호, 4호 그리고 7호, 8호 총 8가지 중에서 1, 4, 7, 8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는 인제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니은 같은 경우는 2호예요. 2호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취소 사유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기역하고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 사유에 이제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인제 1호 그리고 얘가 7호 그리고 얘가 8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이 인제 니은이 빠지고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데 요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렵고 완전히 외워야 되고 이 8가지 사유 중에서도 1, 4, 7, 8호만 취소이고 나머지는 취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지를 갖다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인제 2호, 3호 그리고 5호, 6호 같은 경우거든요. 2, 3, 5, 6호. 얘네 이 4가지는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거고 얘네는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법 제 17조, 17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 문제 나오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난이도가 되게 높죠. 그리고 5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사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여기서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인데 일단 여러분들 인제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거의 대부분 시도지사에게 공사 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법을 갖다 쭉 읽다 보면은 건설이라든가 뭔가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는 거의 다 시도지사에게 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 부분도 그냥 몰라도 감으로 공사 시행 인가는 시도지사한테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답은 요건데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는 다 인제 옳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인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3번 같은 경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보니까 일반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번, 시도지사는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과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에는 일반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물류단지 개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1번, 2번, 4번 같은 경우, 3,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에요. 답은 이제 5번인데 5번이 왜 틀렸냐 하면요. 중앙행정기관의 적은 일반 물류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경우 일반 물류단지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법 제27조 7조 제2항의 2호부터 5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반 물류 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일 경우에는 장이 일반 물류 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일반 물류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로 가야 되고, 여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가 돼야 되는데, 요 5번이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 답은 이제 5번인데, 요거는 이제 지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니까 요거는 외워두시고, 요 부분에서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정정한 다음에 이제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옳은 것은 다 빼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단지 개발 지침을 작성하여 관부에 보셔야 한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단지 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할 때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특히 이제 요새 부동산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토지 가격 안정,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물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는 사실 이 토지 가격 안정 부분은 제외예요. 심의 사항이 아니에요. 제외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물류단지 개발 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 시설 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 심의 사항이라든가 물류단지 개발 지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포함되어진 사항이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단지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 지정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그리고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분양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8번째 토지 시설 등 공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8가지가 이제 개발 지침에 포함되어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 토지 가격 안정이라는 부분이 6번째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심의에서 제외되어지는 사항이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가격은 심의 사항이 아니에요. 지침엔 들어가지만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거. 이것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시행자의 죄송합니다. 쭉 넘어갔네. 다시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 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속되는 바 이러한 공공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그렇다면 공공설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공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공설비에 대한 범위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 제26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요. 도로라든가 공원, 광장, 주차장, 그리고 철도, 하천, 목지, 운동장, 그리고 공공공지, 그리고 수도, 그리고 하수도, 공동구, 유수지 시설, 그리고 국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방풍 설비는 포함이 안 돼요. 방풍 설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기 위한 것이 이제 방풍 설비잖아요. 그래서 방풍 설비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공동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은 전기라든가 각종 케이블 등등을 갖다가 지하에다가 이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 위로 나오게 되면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외관이라든가 미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하에다가 매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는 공동구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답은 여기서는 이제 방풍 설비가 자, 56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류시설을 할 때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갖다가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유수지 및 광장, 보건위생시설,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이렇게 되네요. 자, 물류 시설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성이 좀 적은 것이 아무래도 보건 위생 시설일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하니까 뭐 2번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법 제39조 제2항에 이러한 기반 시설들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도로, 철도 및 항만 시설, 그리고 용수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그리고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그리고 유수지 및 광장 이런 것들이 한 6가지 정도가 돼 있어요. 6가지 정도가 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행령 제29조에 이제 6가지 정도를 갖다 기반 시설로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보건위생시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주선 사업자를 갖다가 이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4개가 틀렸어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관리하는 것 갖다 또 어떻게 승인을 받는지 이거 좀 이상하죠. 관리하면 그 관리 내용을 갖다 신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운송주선 사업자가 위탁 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운송 가맹 사업자의 화물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운송주선 사업자가 위탁 쪽에게 화물을 위탁하면 어쨌든 운송 가맹 사업자의 화물 정보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번, 운송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 주선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 가맹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거 강제 조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근데 그 연합회를 갖다 굳이 강제적으로 설립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하죠.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어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5번째, 운송주선 사업자는 주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영업소를 설치하는데 신고하고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를 받아야겠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1번 명확히 틀렸고요. 이것도 명확하고요. 이건 실제로 죄질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고 사항이 아니라 허가 사항이니까 틀렸고요. 2번. 이것도 시간만 많다면 유추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제 틀리기 쉬운 문제죠. 찍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버리겠죠. 자, 5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 배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적재물 배상보험이네요. 적재물 배상보험. 자, 이 사업을 취급하는 운송사업 주선사업자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겠네요. 그죠? 하는 것인데 이건 맞죠. 폐기물,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부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 대상에 제외된다. 그럴 것 같아요. 경제적 가치, 즉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화물이 자동차에 화물을 실으면 이 화물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훼손되거나 이랬을 때 경제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험인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운송주선 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 자동차별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물 자동차별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죠.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500대, 1000대 뭐 이렇게 갖고서 이제 만약에 운송주선 사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더군다나 주선 사업자는 화물 자동차를 갖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물 자동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좀 안 돼요. 그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화물 자동차 주선 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동차별로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되게 번잡스러울 것 같아요. 또 네 번째, 보험회사 등은 적재물 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자가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계약 기결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네요.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취업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책임보험 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네요. 화물 자동차별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한다. 사업자별로 하는 것. 자, 그리고 59번 같은 경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법령상 다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니까 나머지 다 틀렸네요. 특수 자동차를 제한 화물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사용 신고 대상이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한 경우 교통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에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 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뭐 답은 1번이에요.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지는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 때는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시도지사가 되겠네요. 시도지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거는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고요. 여기다가 2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과태료가 틀렸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상이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죠. 신고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많은데 일단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뭐 생각하는 데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기반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은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래 뭐 예를 들면은 한국철도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업통공사, 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들이 다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은 화물 자동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해당이 되죠. 지금 제가 읊어드린 것을 보면 일단 이것이 이제 틀렸죠. 얘도 해당되죠.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렸죠. 2번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의 명칭, 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포함된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화물 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 지역 및 시설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19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 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일일 평균 교통량이 3톤 이상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공부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은 웬만한 교통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갖다 담당하는 기관들은 다 여기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개조합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발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보면 공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기억 나왔죠. 여기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상 발기하고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여기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시청해야 한다. 답은 뭐 5번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설명하고 뭐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량 충당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신규 등록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량이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근데 2년 너무 짧아요. 3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3년입니다. 3년고요. 재작년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차량 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재작년대 말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작년대 말이 아니라 최초의 신규 등록일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폐차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폐차해야 한다라고 되는데 30일이 아니라 15일이고요. 대폐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대폐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동차가 연령이 너무 차량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지게 되면은 자꾸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그 운수사업을 하는 데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식이 이상이 되어지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운수사업을 갖다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차를 갖다 대폐차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기간이 뭐 차량마다 좀 다른데 기준이 다른데 한 10년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10년 정도 이상, 10년에서 한 12년 정도가 되면 대폐차로 이제 대폐차의 기준을 갖다가 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물 운수 사업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대폐차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거는 맞네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충당 조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5년이 아니라 이제 3년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우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6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자, 보니까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이 법에 의한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1천만 원이 아니라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옳지 않은 거죠. 3번, 4번, 5번은 맞는 건데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사업 병리 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번 징수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있네요. 2번. 자, 6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징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되게 없으니까 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이고요. 4번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뭐가 틀렸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가 맞닿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또는 도에 상주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 좀 안 되죠. 도에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운송 사업을 상주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도외가 되죠. 도외 지역에 상주하여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지 않. 도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도 안에서 상주해서 화물 운송 자동차 사업을 경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제 요 말이 틀렸네요. 6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이제 다 4개가 틀렸네요. 일단 4번이 정답이고요.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지된 위수탁 계약에 위수탁 차주였던 자가 감타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3개월의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게 바뀌었죠. 이게 이제 3개월이 여기가 3개월이 되고 얘가 6개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역시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지는 경우 6개월 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3개월이에요. 3개월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건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고시하는 경우죠. 계약 당사자는 위수탁 계약은 이에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죠. 이걸 따르라고 이제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권고사항인데 여기서는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강제사항이 있죠.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고시하고 이를 갖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4번은 맞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위수탁 계약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전부 무효로 한다. 전체를 다 무효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무효로 한다.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한 무효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인데 이 9명이 아니라 11명,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대중소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의회 회의는 재정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출석을 개의하고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한다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예요. 3분의 2.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해서 개의하고 이건 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 다 3분의 2, 3분의 2다라고. 1번, 2번, 3번, 4번이 다 틀렸으니까 5번은 이제 그래서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68번 같은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모양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1분, 도매업자 12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
배송, 포장 등 공동 물류 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 기억에 뭐가 들어가느냐죠. 보니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소유통기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도매업자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산업이죠. 산업이면서 또다시 뭐예요? 산업이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질 수가 있죠. 중소기업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해당되어지는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는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들어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기억에서 보니까는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 안 들어가니까 빼야겠네요. 그래야 되고 요 세 개는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소유통공동 도매 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뭐뭐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딱 중소기업에 해당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들어간 데가 2, 3, 4 중에서 보니까는 뭐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3번 되겠네요. 이거 보면은 이제 답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69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전폐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미성년자 일단 미성년자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미성년자는 어쨌든 권리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죠. 그럴 때 안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인데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금치산자에 해당되어질 것 같아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제 금치산자에 해당되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한 지 3개월이 지난 자.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는 3개월이 지난 자 이상한데.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직책이 면제되는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한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답은 이제 뭐 3번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될 것 같고요. 3개월이 지난 자 아니라 복권 되지 아니한 자. 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게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벌써 10시가 됐는데 뭐 한 10문제 정도 남았거든요. 10문제 남았는데 좀 빨리 그냥 좀 진행을 해서 마저 하고서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70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 2번이 될 것 같아요. 2번에서 뭐가 틀렸냐면은 이 교통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7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3일. 3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1번 같은 경우는 교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 활성화인데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을 활성화할 이유가 없죠.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그죠?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72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념 및 폐기물의 운송 그리고 탱커선에 의한 운송 그리고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그리고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그리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수반되어지는 화물 운송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항만 운송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운송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좀 많죠. 한 16가지 정도가 돼요.
항만 운송에 해당하는 것이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이걸 제가 다 읽어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이게 인제 법 제2 조에 있거든요. 법 제2 조. 법 제2 조에 2 조에 항만 운송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항만 운송의 범위가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읽어 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네.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73번 같은 경우 한만운송사업법상 2020년 6월 화물, 고정, 항만 용어에 채용된 갑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답은 이거예요. 그다음에 1번, 3번, 4번, 5번은 틀렸는데 뭐가 틀렸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화물, 고정, 항만 용업 작업은 교육훈련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네요.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화물, 고정, 항만 용업 영역 작업 그리고 항만 영업 그리고 화물 고정 항만 용역 그리고 화물 고정 얘네들은 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그러한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훈련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실시하는 제1자 교육훈련이 면제되는데 언제 면제되냐면 갑이 2020년 9월에 실시하는 신교자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제1자 훈련은 신교자 교육훈련 다음 연도 신교자 교육훈련 받은 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21년에도 당연히 받아야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마다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제1자 교육훈련이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귀책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귀책 사유 없이예요. 갑은 화물 고정 항만 용역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물 고정 항만 용역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인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인제 74번 같은 경우는 인제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은 거니까 얘만 1번이 틀렸으니까 1번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분쟁협의회는 취급 화물별로 구성 운영된다. 취급 화물별로 하면 좀 되게 재미가 이거는 화물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테인데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만별로예요. 항만별. 취급 화물이 아니라 항만별로 구성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 같은 경우도 인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 하나만 고르면 될 것 같은데 1번이네요. 철도 사업자는 여객 열차의 운행 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신고가 아니라 이제 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인가. 그래서 신 운행 구간을 변경하는데 신고만 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운행 구간을 변경하는 건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가 사항이지 신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 76번 이제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분할을 납부할 수가 없어요. 과징금 분할 납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다 맞는 거고요. 77번 같은 경우 이제 철도사업법령상 정형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입니다.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예요? 경미한 사항이 되겠죠. 중한 사항이면은 뭐 당연히 등록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경미한 사항인데 이 중에서 경미한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운행 시간을 연장한 경우, 운행 횟수를 단축한 경우, 전용철도 건설 기간을 4월 조정한 경우, 주상소 그리고 철도 차량 기지를 제외한 운송 관련 부대시설을 연기한 경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이제 경미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 번인데 우리가 인제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한 6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시행령에 철도 사업법 시행령에 한 6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 갈게요. 일단 첫 번째 운행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배차 간격 또는 운행 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철도 차량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무소 철도 차량 기지를 제외한 운송 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임원을 변경한 경우, 그리고 6월의 범위 안에서 전용 철도 건설 기간을 조정한 경우, 이렇게 한 6 가지 정도가 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이 4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지네요. 78번 같은 경우 철도사업법령상 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요. 보니까 답은 2 번이에요. 나머지 다 옳은 거겠죠. 2 번은 뭐가 틀렸느냐.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 사업체 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라고 되는데, 자, 이게 참 말이 좀 재밌어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우수철도 사업체 인증을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왜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여기서는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 3, 4, 5번은 다 옳은 설명이죠. 자, 7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 하나 고르면 3번이네요. 3번. 1번, 2번, 4번, 5번은 다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3번.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도대체 여기 허가받았을 때 이 공판장에서 업무를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할 수 있다가 돼야죠.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요게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말들이고요. 자, 이제 80번 마지막 문제네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역시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요. 나머지 4개는 옳은 얘기네요. 자, 5번이 옳지 않은 얘기인데,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 입면 내용을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또는 지정 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법 27조 제4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돼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일단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이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정 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누가 지정 고시했느냐 하면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5번이 이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 작년도 24회 문제를 갖다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갖다 한번 구입하셔서 교재 내용을 갖다가 좀 보시는데 너무 두꺼운 교재 보시면은 막 질려버리니까 좀 얇은 교재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책을 갖다가 팔 거예요. 이 관련 법규 관련 법규에 물류 관련 법규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아마 책을 좀 팔 거예요. 그 책을 사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많고 그런 법령을 갖다가 각 7가지 법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그 내용들이 좀 더 빨리 들어왔을 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좀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